오늘은 형사재판 중에서 특별히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고 이제 배심원들의 의견을 따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라던가 형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심원들이 평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권유드리는 사건들은 보통 이제 실제로 뭔가 모르고 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뭐 유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유무죄의 선상에 있긴 하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내가 잘 모르고 뭔가 실수로 한 것 같다. 뭐 이런 사건 또는 뭔가 유죄는 맞는데 그 사람의 사정이나 아니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참 정말 딱한 사정이 있다. 뭐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입장에서 배심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모르고 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받아서 무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형량에 있어서 이 사람은 뭐 잘못을 한 건 맞긴 하지만 좀 너무 처벌을 많이 하는 거는 이 사람 정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자고 말씀드려요. 근데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제 해본 곳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배심원들 앞에서 내 주장, 변론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재판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재판은 서면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술로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재판을 변호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막 배심원들을 앞에 세워놓고 변호사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거나 뭐 이제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재판은 아닙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통상의 형사재판은 뭐 이제 피고인하고 여러 날에 걸쳐서 합니다. 뭐 재판의 시작부터 뭐 증인을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하루에 모든 재판을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 작업을 많이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재판을 시작할 때, 형사재판을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의사를 물어봐요. 혹시 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전담재판부로 사건을 이관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 검사는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할 거고, 변호인은 또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와 이제 협의를 보는 준비 기일을 몇 차례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날짜를 정하게 되죠.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날은 아침에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요. 배심원을 선정할 때에는 한 50명 정도의 이제 그 주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죠. 시민들의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한 50명 정도의 배심원 후보를 법원으로 부릅니다.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해보면 보통 배심원 후보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우편을 발송을 하면 한 30명 정도는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전에 그 한 30명 정도의 배심원 후보 중에서 7명을 추첨을 통해서 뽑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명을 뽑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배심원 후보를 추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배심원 후보 중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 질문을 해서 배제하고 싶은 배심원들을 배제하고 다시 뽑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배심원을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배심원은 7명으로 하는 배심 재판이라면 8명을 뽑습니다. 중간에 한 명의 유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을 여유 있게 더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8명 중에 실제 배심원이 아닌 후보 배심원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 나는 후보다라고 하면 이 평의 과정에서 재판을 이제 주의 깊게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실제 배심원이 아니고 후보 배심원이었는지는 재판이 끝났을 때 알려줍니다. 이렇게 배심원이 결정되고 나면 검사가 유죄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그동안 수사하면서 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증인이 있으면 증인 신문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후까지 재판을 하고 마지막에 검사의 입증이 끝나면 변호인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그동안 검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뭐 어떤 부분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선처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구술 변론을 하면서 배심원들을 설득하게 되고요. 변호인의 최후 변론까지 끝이 나면 배심원들끼리 평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통해서 유죄, 무죄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죄라고 평의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양형을 얼마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의 조언을 듣도록 돼 있고요. 뭐 이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이런 서류들을 같이 보면서 토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에 이르면 판사에게 그 결론과 양형을 얘기하고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판결문을 작성을 합니다. 변호인과 피고인 그리고 검사는 본인들이 하는 정식 재판이 끝나고 평의에 들어가게 되면 근처에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의가 끝나고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을 완료했다고 하면 법정에서 몇 시에 선고를 할 테니 들어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를 하기로 한 시간이 되면 다시 법정에 배심원, 재판부, 검사, 변호인, 피고인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게 되고 그 판결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자, 이렇게 배심 재판은 하루에 모든 절차를 끝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같은 배심원들을 계속 여러 날에 걸쳐서 부른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일상에 어떤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법원 입장에서도 그분들의 뭐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루에 모든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절차를 구성하고 그래서 사전에 준비 절차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 항소심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심원들이 결정한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으로 판결을 뒤집게 되면 여러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내린 결론이 다른 일부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을 때 그 국민참여재판, 배심재판이라는 것이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결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에서 별다른 증거 취사 없이 결론을 뒤바꾸지 말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국민참여재판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경우에 뭐 국민참여재판 하는 게 좋은지 또 오전부터 뭐 저녁까지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런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린 거고요. 만약에 사건이 있다, 내가 억울하게 뭐 피고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정말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배심 재판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또 국민참여재판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변호사를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될 거고요. 자,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